오늘은 의순공주 묘와 그다음에 인조 반정의 주역이자 남한산성 당시에 인조를 호종해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순국한 이서 장군의 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이 의순공주 묘가 여기에 있는데 사실 이게 언제 조성이 됐는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은 역사학자지만 이 묘소가 진짜 여기 안에 의순공주가 모셔져 있다? 그것도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신할 수는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가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정주당 터가 있어요. 그래서 의순공주의 어머니가 의순공주가 이제 청나라로 갈 때 저기 어디를 건너겠어요? 청천강을 또 건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건넜을까? 압록강 건너서 가는데 그쪽 정주지방을 바라봤다고 해서 정주당 그 터가 저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의순공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의순공주보다는 이 정주당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데, 당시 조선의 사람들은 우리 조선의 여성이 풍수만도 못하다고 여겼던 오랑캐 사람한테 혼인을 하는데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순공주가 차라리 진짜로 혼인하지 않고 차라리 그렇게 압록강 물에 빠져서 자결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게 바로 당시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전설로 남아서 지금 의순공주에 대한 이야기에는 이렇게 진실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시 사람들이 의순공주한테 바랬던 그 마음도 같이. 근데 왜 이렇게 의순공주 묘가 이렇게 돌보지 못한 채 왜 이런 식으로 약간 방치된 모습을 왜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별로 돈이 많이 안 들 것 같지만 이렇게 여기 무덤에다 이제 이런 걸 입혀야 돼요. 이런 거 이제 입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때를 얻는다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관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용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김영애당 완종 여인의 넋을 미안하고 풍령과 무병장수를 지원하는 제를 지낸 다음에 농악대를 앞세우고 천보산의 큰 당과 작은 당 등을 왕복하면서 하루를 즐겼는데, 이때부터가 정주당 놀이가 여기 의정부의 민속놀이로 됐다는 거야. 봐봐요. 금호동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실록의 기록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도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의순공주가 영영 못 돌아올 고급 땅을 뒤로하며 족두리를 벗어주었고, 이를 본 어머니가 공주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며 족두리를 묘에 묻고 정주당에서 딸의 명복을 빌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군의 묘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거의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의순공주 묘역에 갔다가 왜 여기 이서 묘역을 왜 찾아왔을까? 선생님 답변은 딱 하나. 우리가 의순공주는 무슨 전쟁 때문에 야기된 우리 역사의 아픔이에요. 그렇죠. 병자호란. 오늘 우리가 찾아온 이 이서 장군의 묘는, 이서 장군은 인조 반정의 주역이에요. 인조 반정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광해군 당시에 집권했던 북인 세력을 몰아내고, 누가? 서인이 집권을 한 일종의 쿠데타예요. 그래서 이 이서 장군 같은 경우는 병자호란 당시에 인조를 호종해가지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그 이듬해인 1637년 1월에
과로로 남한산성에서 순직하세요. 어떻게 보면 순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이서 장군의 묘를 오는 의미는 선생님은 한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갔다 왔던 그 의순공주의 왜 우리 역사에는 의순공주 같은 불행한 여성을 우리는 왜 가져야만 되는지, 그것은 바로 병자호란 때문이었고, 그 병자호란에 어떤 나름대로 헤쳐나갔던 이 이서 장군의 묘를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의순공주도 여성이었어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아웃사이더예요. 우리 이서 장군은 문신에 비해서 무신이었어요. 역시 문신에 비해서 아웃사이더예요. 여러분은 오늘 대단히 중요한 답사를 한 거예요. 남들이 늘 가는 답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늘 이렇게 만나는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의순공주라는 역사에서 잊혀진 공주,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가끔 나오지만 지역에조차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 이서 장군을 오늘 여러분들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저 못지않게 오늘의 답사가 대단히 기억에 남는 답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게 오늘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사실 의정부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의순공주라던가 이서장군이라던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답사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각성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소홀했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아무래도 이 의정부에 살았다고 하는 의순공주,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전설도 있고 야사도 있고 또 왜곡된 이미지도 있는데, 실제 역사에서 의순공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날 그 삶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좀 밝히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신명호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의정부의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의순공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순공주, 제가 이것 또한 되게 오래됐는데 몇 년 전에 그 조선공주실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 안에 이제 한 항목으로 의순공주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의순공주 이야기 중심으로 할 텐데, 의순공주가 청나라에 일종의 공녀로 이제 끌려가서 살다가 돌아와서 아주 그 우여곡절, 진짜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일생을 한번 역사적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순공주를 이제 알기 전에는 먼저 조금 이제 의순공주 그 이미지부터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천보산에 가면, 의정부에 천보산이라고 있죠? 그쵸? 거기 가면 그 의순공주 무덤이 있고, 그 옆에 공주 아빠, 이계윤이라고 하는 공주 아빠 무덤이 있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여기로 탐방을 간다는 거죠. 그 의순공주 지금 무덤이 이렇게 있고요. 요건 뭐냐면 이제 의순공주가 청나라 그 다르곤이라고 하는 예친왕이라고 하는 분한테 이제 시집을 갔는데, 청나라에 가서 시집살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집살이 살던 집. 지금은 이제 청나라도 망했으니까 집이 없어졌겠죠. 그 옛날에 이제 그 예친왕부라고 신랑하고 살던 집인데, 지금은 그 절이 돼가지고 보도사라고 하는 절로 돼 있대요. 그 북경에 가면 자금성 있죠? 자금성 옆에 그 보도사라고 하는 현재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순공주와 관련된 남아있는 유적이라 그럴까? 흔적은 시집살이 하던 이 보도사라고 하는 건물, 죽어서 남은 지금 이 무덤, 이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역사 기록이나
뭐 야사나 전설 이런 얘기로 쭉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그냥 무덤이 초라하죠. 그렇죠? 뭐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역사 기록에는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청나라 사람한테 시집 갔다가 돌아온 환향녀, 환향년이란 많이 들어보셨죠? 환향년이라고 그 이제 욕을 먹으면서 비극적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일생, 이분의 삶을 위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조금 글을 썼었습니다. 요새 조금 의정부 분들이 의순공주에 좀 관심을 갖고 이분의 넋을 위로해야 되겠다. 또 삶을 복권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운동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 인물로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학생들도 요 무덤에 가 본다는 거죠. 가 보셨어요? 아직 안 가봤어요? 네, 이제 다음 주에 한번 가 보세요. 무덤 가서 보면 옆에 이제 그 아빠 뭐죠? 무덤도 있고 하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 듣고 현장 가서 또 답사 설명 들으면 또 새로운 느낌이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금성까지는 가 보셨어요? 간 사람도 있고 아직 안 간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자금성에 가면 북경에 가면 자금성만 보지 말고 의정부에서 갔으면 그 옆에 보도사라고 하는 절을 찾아서 아 여기 의순공주가 우리 옛날 고향 선배가 와서 살았다더라 보면 좋겠죠. 자 현재 이렇게 두 가지 남아 있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의순공주의 남편 신랑입니다. 아휴 뭐 아휴예요. 잘생겼어요? 네. 아니요. 안 생겼어요? 별로예요? 이 사람은요, 역사적으로 대단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생긴 건 뭐 이렇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위인이에요. 39살 때, 이제 의순공주랑 결혼했는데, 그때 의순공주는 16살. 아마 요 나이 때? 장가가기 전에, 의순공주랑 결혼하기 전에 마누라 그때 9이 있었어, 9. 이미 9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죽어서 그 대타로다가 의순공주를 데려갔어요. 이제 이 사람, 아무래도 의순공주 이야기 할 날이면 이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 누르하치라고는 들어봤어요? 누르하치. 국사책에서 배웠죠? 그 청나라를 세운 사람,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해야 이제 의순공주 그 배경이 될 텐데요. 자, 아마 학생들이 국사책에 배웠을 거예요. 우리는 그 조선시대 조선 건국한 다음에 압록강하고 두만강 북쪽 만주에 여진족이라고 하는 그 유목부족이 살았습니다. 이름 많이 들어봤죠? 여진부족. 그래서 여진부족과는 4대 교린 정책 중에서 교린의 대상이었다. 이런 것 공부한 기억 있어요? 네. 그죠? 자, 그 여진부족이 그 부족 단위로 조그맣게 흩어져 살았는데 임진왜란 때 그 여진부족을 이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조선하고 명나라가 여진 관리하기 못할 때 전쟁하는 통에 그 틈을 타서 여진을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진을 통합하고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이 임진왜란 끝나면서 조선이 약해지고 명나라가 약해졌을 때 이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이 만주하고 몽고 쪽을 그 유목민족을 통합해가지고 강대국을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죠? 이 사람이 누르하치고 이 사람 아들이 16이 있다 그래요. 아들이 몇 명? 16. 그리고 이 여진족들은 우리 조선시대에는 본부인 있고 첩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처첩제도가 아니고 다처제예요. 다처제. 부인이 여럿입니다. 보통 부인이 한 10명 안팎 돼요. 이 왕들이 되면. 그래서 아들이 16. 그리고 이 사람들은 후계제도가 뭐냐면 조선시대는 우리 큰아들한테 이렇게 몰아줬잖아요. 장자 상속제잖아. 여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많아도 그 중에 잘난 놈이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있으면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여요. 자기가 이기려고. 큰아들이라 그래서 뭐 대장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누르하치 아들이 16이 있었는데 누르하치가 가장 사랑한 아들은 16 아들 중에서 14번째 아들. 몇째 아들? 14번째 아들. 그 아들이 이제 그 의순공주의 남편이 되는
예친왕 다르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좀 외워두세요. 누르하치 16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친왕 다르곤이라고 하는 14번째 아들이 있었고요. 얘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그 청태종 홍탓이라고 하는데 병자호란 알죠?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를 끌고 와서 남한산성에서 그 인조 포위해가지고 인조한테 삼고 고두배를 받은 그 청나라 왕 있죠? 그 양반이 이제 이게 청태종입니다. 이 사람은 누르하치의 몇째 아들이냐면 8째 아들이에요. 8째 아들. 누르하치는 죽기 전에 누굴 제일 이뻐했냐면 14째 아들 다르곤이라고 하는 아들, 그 나중에 의순공주 남편이 되는, 그러니까 16째니까 막둥이는 아니지만 아주 늦지막히 난 아들입니다. 다르곤이. 그러니까 아빠의 늙음하게 나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아들이고, 얘는 8째 아들. 다르곤보다 나이가 20살도 더 위에요. 거의 아빠 같아. 형님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 누르하치가 죽을 때 다르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르곤이 왕이 될 뻔했죠. 2대 왕이 될 뻔했는데 그때 형이 이 여진족 그때 군대는 8기군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8기군이라고 하는 여진족 그 기마병 부대가 있습니다. 이 형님이 그 8기군 그 사령관이라 가지고 형이 내가 할게. 딱 그러고는 자기가 황제 자리를 탈취했습니다. 다르곤은 황제가 될 뻔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복 동생이죠. 다르곤은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이 사람이 성군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계모는 순장을 시켜서 죽여버렸지만 그분의 자식들이지 자기 이복 동생들이죠. 이복 동생들을 아주 이뻐했습니다. 15살 된 다르곤을 진짜 자기 아들처럼, 동생이지만 아들뻘이야 막 20살도 넘으니까 이뻐하면서 잘 키웠습니다. 키워서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8기군을 그 다스리는 사령관으로, 군 사령관 장군으로 잘 키웠습니다. 이해가 돼? 네. 자, 그래서 황제가 된 다음에 1636년에 이 청태종이 군대를 끌고 인조가 그 청나라에 항복을 안 하니까 공격을 하러 내려왔거든요. 그게 이제 병자호란이라는 거예요. 그때 청태종하고 자기 동생 다르곤을 데리고 왔어. 그때 다르곤이 몇 살이냐 하면 몇 살쯤 됐을까? 25이야. 이제 한참 군인 막 싸움 제일 잘할 때야. 그래가지고 다르곤이를 선봉으로 내세우고 청태종이가 자기가 뒤에서 슬슬슬슬 이제 조선 공격하러 내려옵니다. 인조가 강화도로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고 다르곤 때문에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렇지, 남한산성으로 도망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이제 그 도망간 걸 이 양반이 그 뺑 돌러가지고 한 2달 가까이 포위 공격을 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조를 공격했고, 다르곤은 어딜 가서 공격했겠어, 그러면? 강화도로 갔으니까 강화도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 이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는 인조하고 소현세자라고 하는 그때 큰아들 2명이 글로 도망갔고, 강화도에는 미리 그 부인들하고 다른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도망간 사람은 복림대군이라고 들어봤어요? 이제 소현세자의 동생, 나중에 인조 다음에 효종이 되는 왕입니다. 이제 그 의순공주가 시집갈 때가 효종 때 이야기라서 이제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림대군하고 소현세자 부인이 이제 강비인이라고 하는 여성인데, 복림대군하고 강비는 강화도로 도망갔습니다. 2군데로 나뉜 거지, 조선 왕실이. 그거를 청태종은 이제 그 남한산성을 포위 공격하고 다르곤이를 어딜 공격했다고? 강화도를 공격해가지고 복림대군하고 강비는 다르곤한테 포로로 잡혔어. 그러니까 복림대군하고 누가 나중에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하고 다르곤하고 첫 번째 인연이 뭐야? 강화도에서 포로로 잡힌 거야. 복림대군이 다르곤의 포로가 됐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항복한 다음에 이 청태종한테 그 인조가 항복한 다음에 인질로다가 아들들 보내죠. 그래서 큰아들 소현세자 가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둘째 아들 복림대군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간 사람이 누굴 것 같아? 다르곤이야. 그러니까 다르곤하고 이 우리나라
인조, 특히 효종하고는 인연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1636년에 병자호란이 났다 그랬죠. 응? 그로부터 8년 후 1644년에 그 명나라가 망하고 북경을 다르고니가 또 총사령관 선봉대가 돼가지고 자금성을 쳐들어가지고 북경을 점령해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그거 하기 직전에 이 양반이 죽었습니다. 이제 형이, 청태종이. 바로 그 1643년에 죽어요. 그 다르고니가 이제 북경 점령하기 직전에. 이 사람이 죽으면 후계왕은 누가 돼야 될까? 아들들이 돼야지. 그래서 청태종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큰아들부터 아들이 또 한 10명쯤 돼. 쭉 있어. 이 사람도. 그런데 이제 서율나면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겠지요. 그때 그 다르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원래 왕이 될 순서였는데 형한테 뺏겼다. 내가 황제가 되겠다. 3대 황제가. 그래서 이 다르곤이가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그럽니다. 이 양반이. 그럴 때 청태종의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하겠어? 반대하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 다르곤하고 청태종 아들들하고 싸움이 나요.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청태종의 큰아들인 숙친왕하고 이제 그 청태종의 이복 동생이죠. 예친왕하고 후계 경쟁을 놓고 거의 막 전쟁 직전까지 갔는데 둘이 싸우면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타협을 시켰어. 어떻게 했냐면 청태종의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니네끼리 싸우다가 같이 죽을 판이니까 타협하자. 타협 방식은 뭐냐면 청태종의 막내 아들 아주 어린애가 있어요. 그때 6살짜리 꼬맹이가 있어. 청태종 막내 아들 6살짜리를 허수아비로 황제로 만들고 실권은 다르곤 네가 가져라. 이렇게 타협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청태종 아들들하고 다르곤하고 타협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타협안을 시켜가지고 청나라 3대 황제가 얘야. 얘가 순치제라고 하는 6살짜리 황제입니다. 6살짜리야. 그러니까 얘가 명색은 황제지만 실권은 누가 갖고 있겠어? 이제 다르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643년부터 청나라 황제는 이 순치제라고 하는 3대 6살짜리 황제지만 실권은 누가 가졌다고? 이 사람이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 황제야. 43년부터. 그래서 43년에 청태종이 죽은 다음에 다르고니가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 섭정 황제라고 하거든요. 막 수양대군 같은 역할을 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총사령관이 돼서 북경에 쳐들어가서 1644년에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중국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진족으로서 중국을 정복한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르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나이가 33살이야. 한창 나이지.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 사람이 언제 죽냐 그러면 1650년에 죽어요. 근데 1650년 그 해가 뭐냐면 의순공주가 결혼하던 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4년에 이제 북경 정령하고 이 사람이 이제 진짜 황제라 그랬잖아요. 글로 이제 수도도 옮겼습니다. 북경으로 옮긴 다음에 이 다르곤이 판단하기에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을 계속 청나라에 잡아둘 이유가 이제 있어 없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을 청나라에 잡아둘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르곤이 너희는 이제 돌아가라. 이래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을 돌려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다르곤하고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은 특히 복림대군 나중에 그 효정이 되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는 것도 누구 때문에 풀려나는 거야? 다르곤 때문에 풀려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르곤이는 늘 뭐라 그러냐면 소현세자 말고 그 복림대군, 효정이 되는 복림대군은 나한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살려주고 내가 왕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늘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뭐죠? 우리나라에 인조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겠어? 복림대군이 왕이 됐는데 그 양반이 효종이야. 그 해가
1650년입니다. 그 복림대군이 왕이 된 건 그 직전, 인조가 준 건 1649년이거든요. 자, 이제 요 해부터 이제 의순공주 이야기하겠습니다. 1649년 여름에 인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 있던 저 다르곤이 나한테 은혜를 입은, 내가 살려줘가지고 조선에 가서 왕이 된 복림대군이 왕이 됐다. 나한테 큰 은혜 입은 애가 왕이 됐으니까 나한테 잘하겠지라고 기대하겠죠. 그런데 마침 1649년 그 여름에 효종이 왕이 됐는데 겨울에 이 사람 마누라가 9 있다 그랬잖아요. 9명 마누라가 이게 그 처첩이 아니고 여기는 다처제라 그랬잖아요. 넘버 1서부터 넘버 9까지 있는데 넘버 1 첫 번째 부인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다르곤 옆에 있던 참모들이 다르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살려줘가지고 조선에 가서 왕이 된 지금 효종이 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죽었으니까 그 효종한테 효종의 딸을 부인으로 달라고 하시라. 그러면 양국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겠어? 뭔가 돈독해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딸을 달라고 하면 효종이 분명히 다르곤한테 이제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군소리 안 하고 딸을 내놓을 것이다. 고맙다고. 그리고 효종 입장에서도 좋게 생각하면은요, 청나라의 사실상 황제를 자기 딸을 좀 뭘로 만드는 거야? 자기 사위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상 청나라 최고 실력자를. 효종 입장에서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을 것 같지 않냐?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다르곤이 그러면 자기도 지금 첫 번째 부인 죽었고 상황도 그렇고 효종도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마누라가 죽자마자 이제 효종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고해가 1650년 봄이야. 봄에 이제 조선에 사신을 보내서 내가 지금 첫 번째 부인도 죽었고 그러니까 당신한테 딸들이 있을 테니까 공주를 나한테 한 명 보내라. 나랑 뭘 하자는 거야? 사돈을 맺자 이거야. 네가 내 장인 되라 이거야. 그래서 장인이 되면 양국 관계가 아주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이제 이 효종 입장인데 저런 제안을 다르곤한테 받았을 때 효종은 저거를 즐거워했을까 안 즐거워했을까? 딸을 다르곤한테 줬을 때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조선에서. 효종이 그 당시에 보세요. 효종은 공주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서일 해가지고 공주가 7명 있어요. 딸이. 딸 많아. 딸 부자야. 아들 하나에 딸 7이야. 7공주 아빠야. 효종이. 딸이 이렇게 많고 그 당시 그 두 번째 딸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 딸은 일찍 죽고 두 번째 딸은 시집 가고 세 번째 딸 13살짜리 딸부터 해서 이제 쭉 9살 뭐 이렇게 있어. 여기서 시집 보낼 수 있는 딸은 누구예요? 13살짜리 딸을 다르곤한테 주려고 마음먹으면 줄 수 있어. 그래서 13살짜리 딸을 다르곤한테 시집을 보낼까 말까 고민을 해요. 사신이 왔을 때 그 딸을 달라고 하니까 효종이 거짓말했습니다. 나 딸 없다. 지금 딸 하나 있는데 2살 있다. 2살. 2살짜리 하나 있고 딸 없다고 거짓말했지요. 효종이 왜 거짓말했을까? 딸을 보내기 싫어서야. 그러면은 대신 누가 가야 되잖아. 그렇지? 대신 누가 가야 돼. 대신 그래서 그 이제 청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다르곤이 너랑 혼인을 하고 싶다. 네 딸 있으면 공주를 보내라 했는데 내 공주 하나 있는데 지금 2살인데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낸다. 너무 어려서 2살짜리라도 굳이 원한다면 보낼까? 이랬겠죠. 그러니까 난 없어. 이제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신이 뭐라 그랬어요? 딸이 없다면 왕족 중에 처녀가 있으면 왕족 중에서 처녀를 그러면 보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효종 딸내미 이 숙명공주 대신에 대타로다가 이제 왕족 여성 누군가를 뽑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의순공주 이야기지. 그러면 왕도 자기 딸내미 지금 청나라에 시집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왕실에 있는 종친들은 자기 딸 보내고 싶어 할까? 아니요. 안 보내고 싶어 하겠죠.
아무도 안 보낼라 그래. 그래가지고 효종이 자기 이제 친인척 중에 왕족 중에 딸이 있는 집을 다 샅샅이 조사해요. 조사하니까 다들 집집마다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교쯤 되는 딸들이 있는 이제 집안 왕족들이지. 그 왕족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 자기 집에 있는 딸들을.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동원돼. 왜냐하면 왕도 사기쳤잖아. 딸 13살짜리 충분히 시집 보낼 수 있는 딸이 있는데 없다 그리고 2살짜리 하나 있다고 사기친 거야. 왕이 사기쳤는데 왜 우리가 우리 딸을 보내야 되느냐. 집집마다 물어보면 딸 없는데요. 딸 하나 있는데 병신인데 뭐 맨이래. 딸 있는데 저기 약혼자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놈도 하나 지금 저 효종을 위해서 자기 딸을 내놓질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럴 때 그러면 지구를 지켜야 될 독수리 오형제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저기 딸을 내놓지 않겠다고 할 때 그때 나 딸 있습니다. 그것도 이쁜 딸 있습니다라고 손 벌쩍 들고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누굴까? 정답. 자, 의순공주 아빠 이계윤이라는 사람이야. 이름이 계윤이야. 계윤. 이제 이분이 어디 살았다 그냐면 의정부 사람이라는 거죠. 의정부 출신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계윤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계윤이를 야 훌륭한 충신이다 그랬을까? 저 나쁜 놈이라 그랬을까? 왜 나쁜 놈이라 그랬을까? 나라를 위해서 진짜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딸을 팔아먹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진짜? 저 나쁜 놈이라고 욕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 딸 숨긴 사람들이 저 나쁜 놈. 그 사람들이 더 나서서 딸을 팔아먹는 저 흉악한 놈. 그것도 누구한테 딸을 팔아먹어? 청나라 오랑캐인데 딸을 팔아먹다니 배신자, 나쁜 놈. 이렇게 욕했다는 거예요. 왕실 여성이 한 명도 안 가면 결국에 따지다가 누가 가야 되겠어요? 숙명공주. 결국에 얘가 가야 돼. 그러니까 이 공주 대타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필요하면 저 노비 여자 하나 잡아서 보내면 될 수 있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워낙 그 거물 예친왕 다르곤에 형식적으로 뭘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간다 이거야. 대충 갔다간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공주가 가야 돼 얘가.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지. 그런데 왕실 사람들도 딸을 아무도 안 내놓으면 결국에는 효종 딸이 가야 되겠지 얘가. 그치요? 왕실 사람들이 누구도 딸 안 내놓고 결국에 공주 보내라 라고 하는 게 맞아? 신하로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되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왕을 위해서 누군가는 딸을 내놓아야 되는데 아무도 딸을 안 내놨다는 거지 그때. 그때 딴 동네도 아니고 의정부에 살던 이계윤이라고 하는 이 왕실 사람이 나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나이도 딱 좋다. 16살. 나이도 좋고 얼굴도 이쁘다라 그랬다 그래요. 자색이 있다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쁜 딸이 있다. 내 딸이면 공주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족보에 이 이계윤의 딸로 여기 의순공주 그리고 여기 사위는 저 예친왕 다르곤 이게 족보에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 실제 결혼했으니까 올라가는 게 맞죠. 이 왕실 족보에.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어. 족보에서도 빠졌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지. 그러면 의순공주는 여기 효종에 나중에 효종이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이 의순공주가 내 딸이다. 양녀 친딸은 아니지만 양녀 내 딸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르고는 내 사위나 마찬가지다. 이리고 이제 의순공주를 그렇게 보내면 여기 그럼 효종의 딸로는 여기 의순공주가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 들어가야 되지. 효종 족보에. 효종 족보에 의순공주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어요. 친정집 족보에도 못 들어갔고 효종 족보에서도 빠졌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만약에 의순공주가
본부인의 딸이면 여기다 여 그래 놓고는 그 예친왕 다르곤 이렇게 쓴다 이거야. 안 썼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친왕을 사유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지금. 예친왕을 사유로 인정할 뿐만 안 할 뿐만 아니라 예친왕한테 시집간 의순공주를 뭘로 인정 안 한 거야? 딸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족보에서 빼버릴 거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족보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정에서도 버림을 받고 이제 뭐죠? 효종한테도 버림을 받은 거죠.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이계훈이라고 하는 분이 보면 이제 그 본부인이 아니라 첩이난 딸이라 그래요. 의순공주가. 그러니까 자식이 많고 그 중에 이제 첩이난 딸 15살짜리 있으니까 효종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 자기 그 뭐랄까 친척들 왕족 그 누구도 딸을 내놓지 않으니까 이계훈이가 내 딸이 있다. 내 딸이 공주 대신 갈 수 있다. 내 딸을 보내십시오라고 어떻게 한 거야? 자청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 뭐랄까요 그 종친들한테 매우 미움을 받는데 왜냐하면 효종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효종은 아주 기분 좋았을 거 아니야. 이제 공주를 대신해서 갈 이제 그 왕실 여성이 나왔으니까 이제 자기는 살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그 중국의 여성들을 보낼 때 한 명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 간택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간택 들어봤어요? 간택? 만약에 중국에서 황제가 요번에 가가지고 10명만 뽑아와 그러면 중국에서 이 사신들이 와가지고 조선에서 10명 뽑아준 10명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 하면 한 10배수 있지 100명 뽑아 놓으라 그리고 100명 중에서 골라요. 심사를 봐가지고 콘테스트를 하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을 골라서 그 중에서 가장 이쁘고 똑똑한 애를 골라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곤 이 뭐죠? 부인을 뽑을 때 부인은 이제 한 명이지만 후보자가 최소한 몇 명쯤 있어야 돼? 10명 이상은 돼야 그 중에서 골라서 제일 괜찮은 애를 뽑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후보자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10처녀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야. 후보자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나오니까 효종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그때 이계윤이가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 내놓겠다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효종이 그걸 핑계로 자기 종친들 있지 다 오라고 부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우리 이계윤이라고 하는 우리 종친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딸을 자발적으로 내놨습니다. 16살짜리 딸 청나라 다르곤한테 시집 보내겠다고 보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야. 니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누구 막 욕하겠어? 이계윤이 저 새끼 때문에 막 이렇게 욕할 거 아니야. 그쵸? 이계윤이가 자기 딸 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누구 집 딸이 있다 이런 얘기 할까 안 할까?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이계윤이가 그 집 딸 알고 있다는 그 집에서 알아서 찔려서 딸 있다고 자수할까 안 할까? 그렇게 자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계윤이는 이래저래 미움을 받는 거야. 딸 감첩던 사람들이 이계윤이가 먼저 자수하고 나가서 딸 있다고 얘기하니까 감추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효종 때 이계윤이가 딸 내놓으면서부터 그 양반들이 이계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큰 결단했다고 얘기하는 놈은 한 놈도 없어. 다 뭐라고 얘기하냐? 딸을 오랑캐 팔아먹은 흉악한 놈. 응?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사실 잘못된 평가죠. 그죠? 누군가는 내놔야 돼. 만약 끝까지 내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르곤하고 우리 전쟁하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이계윤이가 큰 결단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계윤의 딸 16살 난 그 의순공주. 이 의순공주의 이름은 뭐라 그래요? 원래 이름은? 애숙인가? 그렇대, 애숙. 이 애숙. 아주 정감하지. 애숙이는 자기한테 물어봤겠어. 아빠가 너 청나라 저기 그 예친왕한테 시집 갈래?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겠지. 그냥 자기가 가서 그냥 마음한테 얘기했겠지요. 의순공주가 나중에 아빠한테 들었을 거 아니야? 나라 상황이 이렇고 지금 여차저차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왕한테 얘기했다. 너 청나라에 시집 가야 될 것 같다. 이 아빠를 이해해 달라. 라고 아빠가 얘기했겠지. 그 이야기를 들은 의순공주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저때 의순공주는 아버지한테 그 말을 듣고 16살이면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중3이야? 야, 그거 아직 어린 나이잖아. 16살짜리 의순공주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1650년 4월달입니다. 4월달. 4월달에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 듣고는 뭐 여러 가지 고민했겠지. 뭐 죽어버릴까, 도망갈까, 어쩔까, 뭐 이런저런 고민했겠지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 고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 이제 아버지한테 설득이 됐는지 내가 나라를 위해서 시집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순공주하고 이 이계윤 때문에 할 수 없이 딸들을 내놓게 된 종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0명쯤 되는 후보자가 생겼어. 그 후보자들이 이제 그 궁궐에 모여가지고 청나라 사신한테 심사를 봐요. 이제 심사를 볼 때 의순공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처녀들이 무슨 흉내를 냈을 것 같아요? 병신. 다 저렇게 한 거야. 왜? 가기 싫은 거야. 그리고 아빠들도 뭐라고 훈련시켰겠어? 너 가서 혹시라도 똑똑한 척 하다가 선정되면, 합격하면 죽을 줄 알아 이랬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불합격되라. 청나라 사신 눈에 아주 병신이나 못난이나 이상한 애로 이렇게 보이라라고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딸을 내놨고, 왜냐하면 그 시대에 딸을 중국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청나라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 가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청나라에 여자를 보냈으면. 이제 오랑캐와 혼인을 맺은 그 배신자 집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일제 때 일본 사람하고 결혼한 집안 있죠? 친일파 가문 이런 식으로 되는 분위기거든. 그러니까 누구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한테 다 바보짓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겠죠. 그러한 상황 중에서 오직 한 여자애만이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긴 의순공주가 똘망똘망하게 대답하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택 과정에서 당연히 뭐가 됐겠어? 수석으로다가 이제 뽑혔어. 누가? 의순공주가. 그래서 의순공주 하나가 아주 진짜 똑똑하게 대답하고 해서 1등 됐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몸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 사명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나쁜 해석이야? 맞는 해석이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의순공주가 선정됐어. 그래서 1644년 4월 달에 바로 선정돼서 이제 이 의순공주를 청나라 사신이 의순공주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어디로? 청나라로 데리고 가요. 이 의정부에 이제 이런저런 전설이 있어. 이 의순공주하고 이 의순공주 엄마 관련된 전설이 압록강까지 이제 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별할 거 아니야. 딸은 가고 엄마는 남고. 그때 이제 두 가지 전설이 있어요. 하나는 압록강 건너가다가 빠져 죽었다. 의순공주가 내가 오랑캐 놈한테 시집가서 몸을 더럽히느니 여기서 죽겠다. 이래가지고 빠져 죽어서 그 유품 하나 남았는데 그 유품이 쪽두리 하나다. 쪽두리. 그래서 이거 무덤 있잖아요. 이 무덤을 쪽두리 무덤이라 그래. 쪽두리가 뭔지 알아요? 옛날 여성들 요 위에 쓰는 거 있잖아. 요거 하나 남겨가지고 엄마가 그 유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 딸이 너무 비참하게 죽었다 그래서 묻었다. 그래서 이걸 쪽두리 무덤이라 그래. 근데 빠져 죽은 건 아니고 건너가서 결혼했어, 실제는. 그래서 이제 실제는 어떤 상황일까? 이 쪽두리 무덤이라는 전설이 난 거는 압록강에서 엄마하고 의순공주가 이별하면서 엄마한테 뭐를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쪽두리. 이제 내가 가면 살아서는 엄마를 못 볼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 선물로 쪽두리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저인 줄 기억하세요라고 그걸 주고 가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근사한 이야기 아닐까? 그치?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걸 가지고 와서, 그래서 여기 지금 정주당 놀이라는 것도 있는데, 의정부에. 의정부 사람들이 이 의순공주가 그렇게 슬프게 죽었다 그래가지고 쪽두리 남겨놓고 그 넋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구슬해줬다는 거야, 이제. 그게 마을 구슬로 여기 이제 전통 문화로 남아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의순공주가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이제 쭉 가다 보면 그 만주를 지나서 북경으로 촥 들어가기 전에 산해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이름은 들어봤어요? 산해관? 아직 안 들어봤나요? 북경에 가면 그 만리장성 구경 가잖아요. 그 만리장성 구경 가는데 그쪽이 산해관에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저 예친왕 다르고는 조선에서 자기 부인이 될 의순공주가 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공주 맞으러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의친왕이 어디까지 오냐면 산해관까지 공주를 맞으러 옵니다. 그래서 산해관에서 이제 의순공주가 자기 신랑을 처음 보죠. 예친왕 다르고 이 사람을 처음 보는데 그때가 이제 4월 달에 출발해가지고 5월 달에 산해관에서 만났어.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몇 살? 39 아저씨고 의순공주는 몇 살? 16살 새파란 이제 젊은 처녀죠. 그래서 결혼식을 어디서 올리냐면 산해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거기서 만나서 결혼식 올리고 예친왕 다르곤하고 거기서 그 첫날 밤을 치러요. 예친왕 다르곤이 이 사람이 그 이제 다르곤이라고 하는데 다르곤은 그 만주말로다가 오소리란 뜻이래요. 오소리. 응? 오소리야 이름이 오소리.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얘를 보고 야, 넌 오소리 이랬다는 거지. 왜 오소리라 그랬을까? 오소리를 닮아서? 그러니까 만주 사람들은 보면 이 짐승아 같다 이렇게 이름을 많이 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다르고니가 의순공주를 딱 보고는 야, 너 누구 닮았다 그래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무슨 별명을 지어줬냐면 백성골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어. 백성골은 뭐냐면 하얀 매, 흰색 매. 별명이 그래서 흰매야, 흰매. 그래가지고 다르고니가 자기 이제 그 의순공주 부를 때는 흰매, 나의 흰매, 막 이렇게 이제 불렀겠지. 그죠? 둘이는 사랑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다르곤하고 의순공주하고. 둘 사이에 애가 있을까 없을까? 다르고니가 부인이 9이었다 그랬잖아. 첫 번째 부인 죽고 저기 의순공주까지 데려갔으니까 총 부인이 몇 명이야? 10명이야, 10명. 이제 죽은 여자까지 치면 10명의 부인을 뒀는데 의순공주를 제외한 9명 부인 사이에서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아들, 딸이. 다르고니 이 사람이 죽을 때 남긴 자식 딸 하나 딱 있어. 누가 난 딸이겠어? 어유 그래 맞아. 의순공주가 난 딸 하나예요. 둘 관계가 좋았을까 나빴을까? 뭔가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둘이 이제 합방하고 결혼 생활 시작한 게 산해관에서 시작해서 그때가 몇 월? 1650년 5월 달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혼생활 보내고 어디로 갔겠어? 이 사람 사는 북경에 집 갔겠지요. 이 사람이 예친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 그 사실상 황제이기 때문에 자금성 옆에 예친왕부라고 하는 거대한 저택 있잖아요. 이거 있지? 이게 예친왕부야, 이게. 여기가 이제 예친왕 다르곤의 집이고, 일로 왔겠죠?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신혼살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순공주가 살고, 5월달부터 살았겠죠? 1650년. 남편은 39살 아저씨. 근데 여기 예친왕부에는 의순공주 자기 말고도 부인들이 몇이 또 있는 거야? 8명이 있어. 8명이 다 자기 선배 부인이야. 자기가 맨 막내 부인이야. 서열로 오면. 그러겠죠? 거기 가서 길을 피고 살았을까? 의순공주가 이 안에서? 여기서 이제 추정해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여기 그 결혼 생활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여기 이제 예친왕부가 사실상 궁궐같이 무지무지 크거든요. 여기가 큰데 뭐 여기 이제 9 부인들이 각자 집이 따로따로 있겠지. 이 안에
따로따로 있고 의순공주는 그 중에 하나 자기 이제 집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누구들하고 살았겠어 평상시에 조선에서 자기 따라온 10명의 시녀하고 자기 전명에 키워준 누구 유모하고 이 예친왕부 안에 어느 건물에서 살았겠지. 그쵸? 구체적으로 어느 건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지금 몰라요. 근데 여기서 오래 살았냐 그러면 오래 못 삽니다. 왜냐하면 그 5월 달에 결혼식하고 5월 달에 아마 일로 갔을 거야. 그런데 예친왕이 그해 12월에 죽어요. 결혼하고 얼마 만에 죽은 거야? 5월 달에 결혼했는데 12월에 죽었어. 예친왕이. 7개월. 그러니까 야 진짜 참 인생이 거시기 하지. 그렇죠. 그래서 7개월째 예친왕이 죽었는데 예친왕이 그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그 뭐죠? 이 정략적으로 얘를 허수아비로 황제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진짜 황제 역할 했다 그랬잖아. 그렇죠? 예친왕이 죽으니까 이 순치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자기 삼촌이지. 작은 아버지는 삼촌한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순치제가 6살에 왕이 돼가지고 7년인가를 사실상 이 사람이 황제 역할을 다 했어. 자기 허수아비로 놓고. 6살에 황제가 됐는데 이제 7년 지났으니까 얘가 몇 살 됐어? 13살 됐어. 이제 나이가 어지간히 됐어. 이 양반 죽자마자 순치제가 이 사람을 뭐로 만들어놨는지 알아? 응? 역적으로 만들어놨어. 신하인 주제에 참남하게 황제인 나를, 응? 황제인 나를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어놓고 지 맘대로 왕권을 휘둘렀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이복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청태종. 청태종 죽었을 때 이 누구죠? 이 저 순치제 엄마 있을 거 아니야. 청태종의 부인. 청태종의 부인은 이 사람한테는 뭐가 돼? 형수가 돼, 형수가. 그래서 청태종 죽었을 때 이 다르곤이 순치제의 엄마죠. 자기한테 형수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여진족 관습에서 형수니까 황후지만 형수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자기 마누라를 만들어놨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마누라가 아주 복잡해.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청나라 이쪽 하다 보면 형수였는데 형이 죽으면 자기 마누라가 되는 거야. 마누라가 되면 얘는 뭐가 돼? 이제 조카에서 아들이 되지, 아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얘가 얘 보고 야 이제 나를 아빠로 불러. 아빠 삼촌 말고 아빠 이래가지고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 이거야. 아빠라고. 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람 죽은 다음에 신하인 주제에 황제인 나보고 자기를 아빠라고 불러라고 했다. 지멋대로 궁중에 들어가지고 못된 짓을 했다. 이건 뭐야? 자기 엄마를 막 건드렸다는 얘기지. 그리고 신하인 주제에 황제권을 막 휘둘렀다. 그래서 이 예친왕 다르고는 어떤 놈이다? 천하의 역적이다. 이래가지고 장례 치렀다가 그 무덤에서 시체를 빼내가지고 그냥 부관 참시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의 부인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다 죽어? 그냥 뭐 일만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인은 뭐냐 그러면 의순공주를 포함한 예친왕의 부인들 9명 있잖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형사 취소 제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친왕 이 사람의 그 친인척이지, 친인척들이 예친왕의 재산하고 부인들을 다 나눠 가죠. 그래서 의순공주도 결혼하고 이제 7개월 됐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고 남편이 역적이 되니까 이제 남편의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는 역적의 부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죽었을 때 애가 출산된 상태겠어? 아니겠어? 그냥 뱃속에 있는 거겠지. 7달밖에 안 됐으니까. 출산 전이고 애는 가졌고 그런 상태에서 그 박낙이라고 하는 예친왕 친척인데요. 그 사람한테 분양대가 가. 이건 뭐 시집 가는 게 아니고 분양돼서 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 부인이 돼서 가서 거기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박낙하고는 잘 살았을까? 두 번째 남편이지, 이제 박낙은.
두 번째 남편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또? 그 이상해. 팔자가 그래. 1년 만에 또 남편이 방나게 죽었어. 그래가지고는 북경에서 뭐죠? 이제 더 이상 어디 이렇게 안 가고 그냥 북경에서 거기서 그냥 혼자 애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친정 식구들이 들었어. 아빠가, 이계윤이가. 가가지고 그 실력자 이 사람한테 시집가서 장차 황후가 혹시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보냈는데, 황후는커녕 가자마자 이놈 죽어가지고 역적의 마누라가 됐다가 친척 놈한테 다시 두 번째 시집 갔다가 그놈까지 죽어가지고 혼자서 쓸쓸하게 북경에 살고 있다. 이런 소식을 이제 친정 아빠가 들었을 거 아니야. 친정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 응? 버려? 딸이 그렇게 된 거 결국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아빠 때문에. 그래서 그 이계윤이가 이제 친정 아빠죠. 너무 이제 미안한 거야. 그 소식을 듣고는 이 딸내미가 나 때문에 그 반항도 안 하고 알겠다고 그러고 갔는데 가더니 이렇게 모진 참 풍파를 겪는구나. 거기서 저러고 있다가 그냥 죽으면 너무 애가 억울하겠다. 진짜 원한에 사무쳐 죽을 거 아니냐. 내 딸이. 이런 생각 하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 한이라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이면 애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계윤이가 그 이제 조선 왕한테 지금 우리 딸이 청나라에 시집 갔는데 이런 상태다. 내가 가서 데리고 오겠다. 허락해 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 황제가 이제 그때 이 사람이야. 순치제. 응? 순치제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이 다르곤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의순공주 내 딸이 있다. 여차저차해서 지금 북경에서 너무 홀로 외롭게 살고 있다. 내가 데리고 조선으로 가도 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자기 같은 동명상련의 생각이 들지 않을까? 삼촌한테 막 핍박받았던 자기인데 그 삼촌한테 멀리서 끌려온 타국의 여성, 불쌍한 여자,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어때서 그랬는지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아빠가 의순공주를 북경에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데리고 돌아올 때 딸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 딸은 데리고 올까 못 데리고 올까? 딸은 누구 거야? 응? 그 이제 두 번째 시집간 그 남자 집에 가서 애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는 그 집에 놓고 자기만 혼자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지고 와서 의순공주가 어디로 가겠어? 자기가 친정으로 갔겠지. 친정이 어디 살았다고? 그렇지. 여기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사는 거예요. 학생들이 의정부 친정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 돌아왔을 때 돌아왔을 때가 24살이야. 그러니까 16살에 시집 갔다가 몇 년 만에 온 거야. 8년 만에 이제 진짜 시집 2번 가고 애는 중국에다 놓고 혼자 몸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때는 벌써 이제 효종은 죽고 여기 이제 효종 죽고 효종 아들 현종이 왕을 할 때야. 돌아와서 이제 여기 친정집에 와서 이제 사는데 사람들이 의순공주를 뭐라 그랬을까? 저렇게 이제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응? 환양년이 뭔지 알죠? 환양년이라고 욕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게 의순공주한테. 의순공주한테 양반들이 요구하는 건 뭘까? 청에 갔더라도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거야? 자결했어야 된다는 거야. 어느 순간에 자결했어야 된다는 걸까? 다르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오랑캐 탁 조선 여인의 기계를 보여주고 죽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욕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가게 됐으면 가는 것까지 좋다. 이거 나를 위해서 갔어. 갔으면 조선 여인의 절개와 조선 여인의 기계를 보였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 첫 만나는 그 자리 다르곤 앞에서 이 오랑캐 내가 감히 조선 여인을 이렇게 욕을 보여 너한테 더럽히느니 난 죽겠다. 탁 목을 깨물고 죽을 건 아니면 가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 은장도 있지. 그때 이제 쓰라고 이제 은장도를 주는데 그걸 탁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애까지 낳았다 이거야. 이것은 조선 여인의 절개를
버린 거다. 이제 이렇게 욕을 하는 건데 그게 합당한 욕일까?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 의순공주로 하여금 청나라에 시집가게 한 건 사실 누가 정치를 잘못해서 저렇게 된 거야? 양반들이 잘못한 거지. 저들이 나라를 잘못 운영했으니까 저렇게 여성들이 비참해진 거 아니겠어? 진의 책임이지. 그러면 자결은 누가 해야 돼 원래? 저들이 자결했어야지. 저들은 안 죽고 앉아서 욕만 하고 저들 딸 내놓으라 그러면 딸도 안 내놓고 그리고 말만 이제 하고 이제 이게 좀 이런 거가 있죠. 그러니까 의정부 사람들이 이제 의순공주를 딴 동네 사람들이 양반들이 자꾸 이렇게 욕하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고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의순공주의 사정을 다른 동네 사람들에 비해서는 알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불쌍한 사람이다. 의순공주가 나라를 위해서 가고 다른 동네 사람들이 욕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같은 동네 사람인데 의순공주 욕을 해서 되겠느냐? 우리라도 의순공주를 이해해주고 그 넋을 기리자, 위로하자라고 해서 의순공주가 살던 그 마을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매년 이 마을 굿을 한번 의순공주 그 죽은 날 위해서 해줬다 그래. 그 의순공주 이제 무덤 있는 데 있지 여기. 여기 가면 이제 천보산에 의순공주 무덤이 있고 요 옆에 아빠 무덤이 있어요. 이계윤 무덤이 있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그 산이 있습니다. 산. 그 옛날에 마을 굿은 어디서 하냐면 마을 있는 산 야트막한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거든요. 산신제처럼. 그래서 이 무덤 있는 산 꼭대기 정상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크게 굿을 하면서 누구의 넋을 위로했다고? 의순공주의 넋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이 의정부에 내려오는 대표적인 마을 굿, 마을 전통이고 그 또 의정부 사람들이 기리는 의순공주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마을 굿과 의순공주 이것을 지금 의정부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지금 의정부에서 키우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던 이 동네의 선배, 나라를 위해서 진짜 논개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절개를 안 지켰다고 이렇게 욕을 할 게 아니고 더 진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평생 그 고난을 받은 그분의 넋을 한번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만큼 돼서 저는 여기서 끝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